안녕하세요. 오늘도 할미 이야기꾼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동지섣달의 밤은 잔인했다. 산천 초목의 생기를 남김없이 앗아간 칼바람은 날선 작두처럼 살갗을 파고들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얀 눈더미만이 귀신 같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조판 서댁 뒷방 문창살은 밤새도록 귀곡성을 내며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혼백들이 문고리를 부여잡고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여종 설아는 혹겹의 무명옷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를 견디며 산으로 향했다. 주인 집의 냉대와 매질보다 무서운 것은 땔감이 떨어져 이 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을 핥히었지만 설아는 감각이 사라진 손으로 눈을 헤치며 마른 가지들을 모았다. 그때였다.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집채만 한 눈더미 속에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파묻혀 있었다. 설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눈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굳어 있었다. 여인의 옷차림은 군데군데 찢기고 때가 묻었으나 깃에 새겨진 정교한 자수와 비단의 결은 결코 여염집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사후 경직이 시작된 여인은 차가운 대리석상처럼 창백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다. 죽은 여인의 품속, 그 굳게 다물어진 저고리 안쪽에서 기적처럼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며 내뱉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여인의 굳은 팔을 벌렸다.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낸 모성이었을까? 여인의 품속은 기이할 정도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감싼 붉은 비단 천을 들추었다. 그 안에서 떨어진 것은 선명한 왕실 문양의 옷가락지였다. 그리고 아기의 베넷 저고리 틈에는 급하게 갈겨 쓴 여전히 핏자국이 선명한 혈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이 아이는 대제학 이문식의 유일한 핏줄이니 부디 살려 이 가문이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아이의 이름은 검이라 하라. 설아는 뒤로 낮아빠질 뻔했다. 조정의 권신 최만영이 대제학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지화를 시킨 것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다. 3대를 멸하고 가솔들을 몰살했다던 그 피의 숙청에서 누군가 이 어린 생명 하나를 품고 한양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이 분명했다. 아기를 안아든 설아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 아이를 거두는 순간 자신은 평온한 노비의 삶 대신 단두대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발각되는 날에는 자신 또한 대역죄인의 공범으로 극형을 면치 못할 터였다. 아이고 하필이면, 왜 하필 내 눈에 띄어서. 설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를 다시 눈더미에 내려놓으려던 그때 아기의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설아의 거친 손마디를 꽉 잡았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자
죽어가는 가문이 세상에 내미는 마지막 손길이었다. 그 순간 설아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솟구쳤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벌레처럼 살아온 그녀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생명을 품은 거대한 대지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 세상이 너를 버렸다면 이 천한 노비가 너의 하늘이 되어주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꾸나. 설아는 자신의 저고리를 풀어 아기를 맨살에 맞닿게 품었다. 그리고는 죽은 여인의 시신 위로 눈을 덮어주며 나직이 의졸였다. 걱정 마십시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아이를 결코 놓지 않겠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설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품 안의 작은 심장 소리가 그녀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는 설아의 등. 뒤로 무너진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설아의 삶은 그날 이후 지옥이자 천국이었다. 하준이라 이름 붙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설아는 스스로 인간의 무리를 벗어나 짐승이 되기를 자처했다. 대제학 가문의 고귀한 핏줄을 천한 노비의 자식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아이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일인 동시에 설아 자신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일이었다. 주인집 식모들이 부정탄년이 밖에서 싸질러 온 자식이라며 조소와 함께 던져주는 썩은 보리밥. 한 덩이조차 설아는 차마 입에 대지 못했다. 혹여 아이의 여린 배가 탈이라도 날까봐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호롱불 아래서 밥알을 하나하나 골라내었다. 곰팡이가 피어 푸르스름하게 변한 부분은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내고 남은 귀한 알곡만을 모아 무쇠솥 바닥에 눌어붙은 옹기를 빌려 정성스레 미음을 쑤었다. 그녀의 코를 찌르는 것은 구수한 밥 향기가 아니라 자신의 살을 깎아 아이를 먹이는 비장한 피 냄새였다. 정작 자신은 쉰내 나는 숭늉에 소나무 껍질을 섞어 허기를 달랬다. 나무 껍질이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갈 때마다 설아는 다짐했다. 이 고통이 깊을수록 하준의 생명줄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15년이라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하준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거친 삼배옷조차 뚫고 나오는 훤칠한 기계와 서늘한 눈매는 영락없는 사대부의 기상을 품고 있었으나 그를 키워낸 설아의 몸은 말라가는 장작처럼 비틀려 갔다. 겨울이면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수행하는 고된 빨래일로 손가락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굳었고 터진 살구멍에서는 진물과 피가 배어 나와 빨랫물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하준이 담장 너머 서당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글을 배우고 싶어 할 때마다 밤잠을 줄여가며 남의 집 똥장군을 치우는 가장 비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푼돈으로 종이 한 장, 붓 한 자루를 사올 때면 설아는 비로소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짧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마치 산에 있는 죽은 고목의 껍질 같습니다. 10살 된 하준이 설아의 거친 손을 잡아
자기 볼에 대며 물었을 때 설아는 보이지 않게 손을 치마폭 뒤로 감추며 인자하게 웃었다. 그 웃음 뒤에는 자식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어미의 처절한 곡비가 숨겨져 있었다. 이건 훈장님들이 쓰시는 귀한 도장 같은 것이란다. 이 어미가 일을 많이 해서 장차 내가 받을 복이 이 손마디마다 차곡차곡 인장처럼 박힌 게지. 그러니 하준아, 너는 이 어미의 손을 부끄러워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거라. 하준은 어머니의 눈에 고인 처절한 희망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하준은 밤마다 설아가 사온 종이가 아까워 마당 구석진 곳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다. 흙먼지 위에 새겨지는 글자들은 이내 바람에 날려 사라졌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피로 일궈낸 문장들이 하나둘씩 단단한 금성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어느덧 15세가 된 하준의 기골은 이제 노비의 옷으로 감출 수 없을 만큼 장대해졌다. 이조판서 댁의 정원을 지날 때면 노비들은 물론이고 상전들조차 그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키곤 했다. 설아는 그 장성한 뒷모습을 보며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한 술을 떠놓고 빌었다. 부디 그날의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제 이름을 되찾는 날까지 저의 비루한 목숨이 촛불처럼 타올라 이 아이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하지만 운명은 평온한 안개 속에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도성에는 15년 전 사라진 대제학의 유자를 찾는 금부도사들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기 시작했고 권신 최만영의 수하들은 이조판서 댁 뒷방에 비범한 기운을 가진 종놈이 살고 있다는 은밀한 밀고를 접수하기에 이른다. 하준이 15의 장정으로 거듭나기 전 그의 생에 가장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은 12살 되던 해였다. 그해 겨울 조선 팔도에는 짐승들조차 숨을 멈추고 얼어 죽는다는 유례없는 혹한이 몰아쳤다. 대제학 가문의 귀한 핏줄이었으나 평생을 썩은 보리밥과 냉방에서 버텨온 하준의 몸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소녀는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신음하며 사경을 헤매었고 의식이 흐릿해진 입술로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으며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다. 마을 의원은 하준의 맥을 짚더니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이미 폐부까지 한기가 침범했소. 산꼭대기 천길 절벽 틈에 피어난다는 설화초가 아니면 답이 없소이다. 허나 이 눈보라 속에 거길 가겠다는 건 제 발로 저승문을 두드리는 자살행위요. 설아는 대답 대신 낡은 무명수건으로 머리를 질러맸다. 그녀에게 하준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내야 할 하늘이었고 죽은 여인과 맺은 피의 약조였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산에 올랐다. 집신 한 켤레에 의지한 채 눈 쌓인 절벽을 기어오르는 설아의 모습은 흡사 거대한 자연에 맞서는 가냘픈 벌레와 같았다. 칼바람은 그녀의 살점을 포를 뜨듯 핥히었고 얼어붙은 바위를 움켜쥔 손가락 끝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위 틈에 손을 밀어 넣을 때마다 손톱이 뿌리째 뽑혀 나갔으나 설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그녀는 심장 밑바닥에 박힌 아들의 이름을 주문처럼 내었다. 하준아, 죽지 마라. 내가 죽으면 이 애미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 마침내 구름 위 절벽 끝 만년설 사이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는 약초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설아의 떨리는 손이 약초에 닿으려 할 때 그녀의 몸무게를 지탱하던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아! 찰나의 순간 설아는 한쪽 팔로 모서리를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어이 약초를 꺾어 품 안에 밀어 넣었다. 허공에 매달린 그녀의 등 뒤로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하얀 눈 위를 붉게 수놓았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설산에 핀 처절한 꽃과 같았다. 구사일생으로 산을 내려온 설아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로 하준의 곁에 쓰러졌다. 그녀는 얼어붙어 딱딱해진 약초를 자신의 입에 넣어 씹기 시작했다. 피냄새 섞인 타액과 온기로 약초를 녹여낸 뒤 그녀는 그것을 아들의 메마른 입술 안으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넣어 주었다. 그날 밤 설아는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들을 감싸 안았다. 차가워진 아들의 발을 자신의 가슴팍에 대고 밤새 체온을 나누며 그녀는 신에게 자신의 수명을 깎아서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동이틀 무렵 기적처럼 하준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다. 하지만 하준이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어제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밤새 아들의 죽음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설아의 머리카락은 그 고통과 공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 절반이 서글픈 백발로 변해 있었다. 하준은 영특했다. 그 영민함은 마치 구름 속에 가려진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예리하게 세상을 꿰뚫고 있었다. 담장 너머 서당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글소리만으로 천자문을 뗐으며 설아가 피땀 섞인 푼돈으로 구해다 준 낡은 서적들은 단 한 번 읽는 것만으로 그 뜻을 달달 외웠다. 소녀는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피가 결코 비천한 노비의 것일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마당을 쓸다가도 손끝에 닿는 빗자루가 검처럼 느껴졌고 흙바닥에 휘갈겨 쓴 글자에서는 왕실의 서기가 풍겼다. 그는 자신의 태생에 깊은 의문을 가졌으나 설이 맞은 백발을 하고서 자신을 위해 온 삶을 던진 설아의 고통스러운 헌신을 보며 차마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대신 그는 복수의 칼날 대신 붓을 들었다. 힘없는 자가 칼을 들면 역적이 되지만 그를 다스리면 천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는 머지않아 정승이 되어 어머니를 저 거창한 기와집 비단 가마에 태워드릴 것입니다. 이 옹이진 손에 다시는 찬물이 닿지 않게 해드릴 것입니다. 마당을 쓸다 멈춰 선 하준이 결연한 눈빛으로 말하자 설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들의 입을 막았다. 하준아, 출세가 다 무엇이냐? 그런 무서운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대궐의 높은 담장 밑에는 사람의 뼈가 산을 이루는 법이다. 그저 내 목숨 하나 무탈이 부지하여 이 어미 곁에 있는 것이 내 유일한 기도란다. 설아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준의 기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운이 담장을 넘어 한양까지 닿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어미의 간절한 기도보다 운명의 화살은 더 빨랐다. 이조판 서댁 뒷방에 글 읽는 소리가 범상치 않은 노비가 살고 있으며 그 소년의 용모가 15년 전 영모로 사라진 대제학 이문식과 판박이라는 괴소문은 저작거리를 타고 도성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어갔다. 당시 조정의 절대 권력자이자 대제학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인 권신 최만영은 이 첩보를 입수한 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대제학의 씨가 아직 살아있다? 내 분명 그날 밤 산실까지 뒤져 갓 태어난 핏덩이조차 확인하라 일렀거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죽은 이문식이 무덤에서 손을 뻗은 것이겠지. 최만영은 자신의 신복이자 잔혹하기로 소문난 비밀 결사 흑영의 수장에게 은밀한 명을 내렸다. 가거라. 이조판서 댁의 그 노비 소년을 찾아내라. 만약 그 아이의 어깨에 대제학 가문의 문신이나 옷가락지라도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라. 그리고 그 어미라 일컫는 노파 또한 산채로 잡아오너라. 역적의 핏줄을 키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친히 알려줄 터이니 평화롭던 이조판서 댁의 밤 위로 죽음보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하준이 어머니를 위해 마당에 그린 용의 형상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던 그날. 밤 15년을 참아온 폭풍우가 다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최만영의 사가 무사들이 마을을 덮친 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 숨을 죽였다.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릴 때마다 설아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녀는 직감했다. 15년을 피해온 그날의 눈보라가 드디어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쳤음을.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하준을 집 안 가장 깊숙한 벽장에 밀어 넣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것처럼 초연하고도 시렸다. 설아는 가슴 깊숙한 곳, 살갗에 온기가 배어있는 옷가락지와 핏자국이 검게 변한 혈서를 꺼내 하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내 뿔이다. 너는 천한 종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둥이었던 대제학 이문식 대감의 유일한 핏줄이다. 가거라 하준아. 살아서 내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이 어미의 15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준이 절규하듯 매달렸으나 설아는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하준의 도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의 갓을 깊게 눌렀었다. 어둠 속에서라면 누구나 하준으로 착각할 만한 뒷모습이었다. 설아는 유인책이 되어 칠흑 같은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저기다.
대제악의 핏줄이 도망친다. 무사들의 고함과 함께 화살이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쉭 소리와 함께 차가운 화살촉이 설아의 어깨를 관통했다. 한 발, 두 발. 등 뒤로 꽂히는 화살의 고통은 칼로 도려내는 듯 했으나 설아는 멈추지 않았다. 어깨를 타고 흐르는 선혈이 대지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들이 숨은 곳에서 멀어지기 위해 오직 절벽만을 향해 뛰었다. 마침내 구름도 닿지 않는 벼랑 끝에 선 설아의 몸은 이미 화살바지가 되어 만신창이었다. 추격해오던 무사들이 그녀를 포위하며 검을 뽑아들었다. 설아는 피 섞인 가래를 내뱉으며 자신을 조여오는 무사들을 향해 처연하고도 당당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평생을 종으로 살았던 여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둥을 지켜낸 거대한 산의 웃음이었다. 너희가 찾는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그 아이는 이제 너희의 목을 벨 하늘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설아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깊고 어두운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다.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녀의 하얀 소복은 마치 밤에 내리는 눈꽃, 설아처럼 흩날렸다. 멀리 바위 틈에 숨어 어머니의 추락을 지켜보던 하주는 입술을 깨물어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 냄새가 퍼졌다. 어머니의 백발이, 어머니의 갈라진 손마디가, 그리고 마지막 추락의 뒷모습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날 밤 설아의 아들이자 이조판서 댁의 마당쇠였던 소년 하주는 죽었다. 그리고 벼랑 아래로 떨어진 어머니의 눈물 위에서 무너진 가문의 원한과 서린 기계를 품은 복수의 화신, 청년 이하준이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를 잃은 지 10년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하주는 죽음보다 지독한 연단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박하준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응시했고 그가 써내려간 답안지는 조정 문신들을 경악시킬 만큼 날카롭고 명징했습니다. 장원 급제 후 그는 안락한 한양의 요직 대신 변방의 거친 험지를 자원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를 막아내고 전공을 세우며 칼날을 갈았던 그는 마침내 임금의 밀명을 받아 가슴팍에 서슬 펄언 암행어사의 마패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주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최만영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쌓아 올린 금은 보화의 산, 그리고 왕실을 능멸하며 권력을 탐했던 영모의 증거들이 하준의 손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침내 최만영의 환갑잔치 날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연회가 열리던 밤에 하준은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어사 출두를 선언했습니다. 죄인 최만영은 들어라. 너는 20년 전 권력을 탐해 대제악 가문을 몰살했고 무고한 백성들을 유린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하준의 칼날이 최만영의 목을 겨누었을 때 권력을 호령하던 노예한 권씨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하준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원수의 얼굴 대신 10년 전 벼랑 끝에서 화살을 맞으며
떨어지던 어머니의 하얀 소복과 백발만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주는 단칼에 최만영의 상투를 베어내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날 한양의 눈보라는 20년 만에 멈추었습니다. 모든 원수를 갚고 대제학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하준이었으나 그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이잡듯 뒤져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도성 변두리, 인적 드문 숲속 귀퉁이에서 눈이 멀고 손발이 뒤틀린 채 지나가는 이들의 자비로 연명하는 한 노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암행어사의 위엄을 갖춘 하준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옹이처럼 굳어버린 노파의 손을 잡는 순간 하준은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으나 모진 세월의 시력을 잃은 설아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온기와 떨림만으로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하준아, 너냐? 밥은 먹었느냐? 내 걱정은 말거라. 나는 여전히 찬물이 만나고 흙바닥이 따뜻하단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직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던 그 목소리에 하준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이후 조정의 대신들은 천한 노비 출신을 나라에 으뜸가는 부인인 정경 부인으로 봉하는 것은 국법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며 빗발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때 하준은 정복을 갖춰 입고 대궐 마당에 엎드려 임금에게 외쳤습니다. 전하, 저를 낳아준 이는 귀족이었으나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이는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바로 저의 관복이며 저 여인의 눈물 자국이 저의 먹물입니다. 저 여인을 정경 부인으로 올리지 못하신다면 소신 이 관복을 벗고 다시 노비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겠나이다. 하준의 일갈에 서슬 퍼런 대전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하준의 충심과 설아의 희생에 크게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설아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천한 신분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 된 설아. 그녀의 백발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한 생명을 지켜낸 위대한 전설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시작된 두 사람의 대하 서사시는 따스한 봄볕 아래 어머니를 가마에 태우고 눈물을 닦아주는 아들의 뒷모습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